김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쇄신을 하겠다라고 비대위를 꾸렸지만 당내에서 조국 문제를 두고 잡음과 분열 양상이 나오면서 뒷말이 많습니다. 조금 박해 민주당의 소신파 의원들의 인선을 딴 4명, 물론 그중에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조응천, 김혜영 두 전현직 의원이 결국 당에 쓴소리를 가했습니다. 조국이 금기어냐? 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사 회장의 측근 채용과 폭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아스트라 백신, 얀센 백신, 미국과 유럽에서 퇴출 위기다. 우리나라는 얀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화이자는 물량이 부족하고 얀센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퇴출 위기다. 국내 백신 도입에 또 악재가 불거졌다.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유럽과 미국에서 혈전 문제, 부작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와 얀센 등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또 다른 백신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사과했던 법무부가 정작 재수자들에겐 과밀 수용에 대해서 소송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다그친 사실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감염이 한창 확산할 때 교도소 내에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포항과 청주 교도소 재수자들 다 증언했습니다. 소송 위임 말라. 어차피 당신들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교도관이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소송 사기 피해를 막으려 그랬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강성강원 뜻을 어이할꼬 어찌할꼬 난제 앞에 여당. 난제인가요 이게? 자, 조국 비판 초선에게 집단 공격한 이후에 당신과 민심이 괴리됐다. 문제 불거졌죠.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조국이 아니더라도 오 시장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찬성했던 여당 비례 의원에게 막말과 비판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청년들의 취업난과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청와대의 문화비서관이 일자리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마사 회장이 측근의 특채를 요구하며 폭언을 했다라는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빨라지고 단호해진 문 대통령 과연 맞을까요? 자, 청와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보도 하루 만에 이례적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온 건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다라고 조국 국면 때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재보궐 참패가 청와대에 이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를 길게 끌었다간 이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건데요. 김우남 마사회장 폭언 의혹,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 특혜 의혹, 일자리와 관련돼서 일감과 관련돼서 공통적인 의혹이 제기된 거고, 즉시 감찰 실시에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취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감찰을 지시했다.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혹 제기됐으니 사실관계 파악이 마땅하고 신속한 결정은 그동안 수많은 사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언론들은 지금까지는 안 그러지 않았냐. 조국 전 장관 의혹 때는 임명을 강행했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됐지만 계속 근무 중.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계속 근무 중이다. 무엇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직까지 있다. 등등을 따져봤을 때, 자, 비서관 감찰 지시에 대해서 과연 기류가 달라진 것일까라는 것에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에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사회적 화두, 국민이 분열됐고 여론이 분열됐을 때 가장 뜨거운 논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특징은 변창흠 장관 때도 그랬고 조국 장관 때도 그랬고 뭐 이진석 등등에도 그렇고 잘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게 특징이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더라도 잘 듣지 않는 게 특징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자, 이번 감찰 지시는 기류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물들에 비해서 중량감이 좀 낮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까? 청와대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보궐선거 전에 김상조 전 실장도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을 크게 올렸다라는 논란이 있자 바로 다음날 경질 조치를 또 했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어떤 민심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임기 말에 공직기강 다 잡게 나섰다, 뭐 이런 포석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전효관 문화비서관 문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문제, 그리고 김우남 마사회장의 어떤 폭언 문제, 전부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어떤 분노 포인트와 딱 맞아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과 정의라는 현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 국정 과제와는 정은 동떨어진 거꾸로인 그런 어떤 위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폭언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만의 문제가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갑질 문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는 건 어차피 지금 이번에 나타난 어떤 표심, 그런 민심을 역행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하나 이제 그럼에도 지적할 수 있는 건 전효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이제 혁신 비서관 때 문제였는데, 혁신 기획관 때 문제였는데, 당시에 서울시 의회도 지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이제 그 비서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과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그리고 줄곧 어떤 부분 촛불 정신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이 적폐가 그대로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여전히 계속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청와대 비서관의 의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마사회장의 폭언 의혹, 뭐였길래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나온 건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 비서관 일감 몰아주기 의혹 1급이죠. 문화비서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2014년에서 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 당시에 서울시에 있다가 청와대에 왔군요. A회사를 설립합니다. 4년 동안 총 51억 원의 규모, 서울시 주요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전까지는 서울시 수주 사업단 3건, 800에서 4천만 원대 규모였다. 이전까지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자, 이 같은 의혹에 대통령도 즉시 감찰을 지시한 건데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을 잘 했냐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효관 비서관이 설립한 A사 2016년 수주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 4억대 규모 사업인데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전 비서관 지인이었다. A 심사위원은 전 비서관과 함께 출간, B 심사위원은 전 비서관과 포럼 활동을 같이 했었다. 서울시 용역할 때 박원순 전효관 라인 통하지 않고는 용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자, 서울시 의회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당시 회의록 내용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정하 대변인, 네. 서울시 의회가 그때 그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우리 CJ는 그게 빠져 있는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돌았다는 건데 이거 제대로 저거 한 겁니까? 글쎄요, 어제 국회에서 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소위가 통과됐는데 딱 그 서울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좀 전에 CG에서 봤지만은 그 전효관 비서관이 이 업체를 설립한 게 2006년인가 아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시에 들어가는 2014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게 한 서너 건이었고 그 규모도 한 800에서 4천만 원대 규모였는데 2013년 서울시 혁신계획관을 들어가면서부터 4년 동안 무려 51억 원 규모, 그것도 한 건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어떤 한 건은 1억 6천이나 되는데도 수의 계약으로 이런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CG에서 또 봤습니다만 그 심사했던 사람들이 다 전용환 비서관과 그 전에 다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돼서 들어갔었던 건가? 라는 의식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매번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큰 사안을 어떻게 그것도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일을 맡게 되는 문화비서관에 임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후에 이 업체는 어떻게 되냐면 잘 알고 있는 조모 씨한테 업체 사장을 맡게 되고 그 조모 씨가 또 서울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조모 씨가 들어간 사이에 이 업체는 다시 전용환 비서관의 부인이 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무엇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가족회사 같은 상황이에요.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으며 서울시는 그 사이에 무슨 5년 동안 시민단체 7천억 원을 줬다는 설도 있고 무슨 김어준 씨는 몇 년 동안 20몇 억이나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드러난 것만 이렇게 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께서 무슨 감찰 지시하라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게 즉각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정말 아프지 않은 손가락 중에 하나라서 저렇게 된 건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삼선 의원 출신인 마사 회장이 특혜 채용과 폭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역시 감찰 사항인데 마사 회장 측근 특채 막자 폭언. 김우남 마사회 회장, 여당의 삼선 의원 출신인데요. 측근 비서실장 채용을 지시합니다. 자, 인사 담당 직원이 권익위 권고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채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자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마사의 내부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다. 권익위 채용 비리 우려 6월까지 내규 개선을 권고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 직원으로서는 권익위가 이거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막을 수가 있죠. 자, 김 회장 측근 비서실장 대신 월 700만 원 급여받는 자문위원회 위촉이 됩니다. 김문함 회장 부적절한 언행 당사자에게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 특별 채용 규정이 있는데 정부 지침에는 공개 아니면 제한경쟁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문제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까다롭고 자식거리면 내가 책임질 일이지.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내가 11일날 장관하고 부서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내가 장관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냥 임용 결제 다 밟아. 준비.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부정적인 견이 어디 있어? 거기. 정말 나쁜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공기업에 저 어디 인사 논문 저 총책임자라는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빙을 한 줄 알아? 들어보셨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이 보시기에 얼마나 좀 참담하시는 일입니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국민들께 온전히 드러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거기에 또 판단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좀 바꾸고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롭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욕심, 탐욕,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무슨 기다려보고 인내하고 아마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이런 사안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국민께서 분노하실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신속하게 빨리 조치하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느냐가 사실 국민의 보시는 또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고 김은남 우리 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말씀의 스타일이 저렇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저 자체 아무리 스타일이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 민감한 문제들인데 이재명 기자. 측근을 고연봉 자리에 앉히려고 권익위의 권고를 들며 우려를 표했던 직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여권 출신의 마사 회장 의혹도 그렇고 서울시에 있으면서 본인이 세운 회사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계약을 따내도록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언론 보도가 날 때까지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혹 모두 다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젊은 층들이 민감해하는 이슈인데 왜 이렇게 공교롭게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들이 최근에 많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국정 목표 과제라고 하면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의 사람들을 청산하고 법적으로 재단하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폐 오랫동안 쌓여왔던 폐단들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측근들을 특채하고 이런 문화였던 거죠. 과거에 물론 기관장에 가면 많은 자리를 자신들의 측근으로 앉혔죠. 근데 지금 김은남 마사 회장이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녹취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국회의원 12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 특채했던 것들이 적폐인 거죠.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과연 뭐가 있지라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거고 전 효관 문화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본인의 측근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본인의 측근에게 물려주고 다시 그 측근은 다시 서울시로 들어오고 그 측근의 부인이 다시 그 회사를 맡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적폐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과연 이러면서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부동산 적폐 청산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밑으로까지 전달돼서 과연 실행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하는 것도 그런 답답함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아까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이제 김어준 씨가 한 22억 받았다라는 의혹은 이제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직 TBS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은데 만약에 야권의 주장대로 정말로 출연료가 22억 원가량이고 계약서도 안 쓰고 구두로 지급된 거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출연료 기준의 배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엉성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여권 인사들의 의혹과 맞물려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의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여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민주당 당심이라는 실체, 민주당 내부에서 당심에 대해서 이게 맞냐라는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목소리는 왜 조국을 문제 삼느냐라는 이 강성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뭐랄까요, 순응하는 초선과 재선, 삼선 의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당의 의사 출신의 비례 의원이 오 시장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그 의원에게 악플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인데 의사 출신이죠. 오 시장의 상생 방역은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루트로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라고 여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 시장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가서 오세훈과 함께하라. 기억하겠다. 다신 보지 말자. 물 흐리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가라. 비례대 편이냐? 우리는 선택한 적 없다. 정당 정치가 뭔지 모르는 정치하냐? 자의식이 과잉. 이것부터 예방 먼저 하라. 나대지 말라. 라는 악플 세례가 신현영 의원에게 쏟아졌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견디지 못하는 이 문자 폭탄 악플 세례. 이거 과연 그냥 양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현영 의원은 과연 이게 충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권위주의적인 소통 방식을 배제하고 초심을 가진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담아 제안한 좋은 정책들이 당론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당 내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속상함이신 것 같아요. 자, 결국 신현영 의원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처음에 반성문을 썼던 초선 의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에 의해서 초선 5적으로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던 장경태 의원이 결국 미안하다라고 사과문을 썼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냈다라고 합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아니 초선 5분들, 특히 오영환 의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호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무리 이 당신 권리당원들의 비판이 거세도 180도로 얘기가 바뀝니까? 같이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그 짐을 떠안았어야 되는데 조 전 장관이 고초를 겪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말든가. 애초에 시작을 하지나 말던가. 저는 지금 그래도 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 5명이 저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그동안의 일을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자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젊은 의원들이 무슨 살아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도 가지 않아서 처음에 2차 성명서 나오더니 오늘 장경태 의원 지금 한 얘기는 그냥 뭐 미안하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항복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과연 저렇게 돼서 당이 제대로 가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 저희 뭐 국민의힘 전신입니다마는 새누리당 그 위에 미래통합당 쭉쭉쭉 오면서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 한번 되돌아보면요. 결국엔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무슨 대통령의 레이저, 거기에 무슨 찐박, 친박, 온갖 이런 것들이 있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저런 내용을 겪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 깊은 응어리진 국민의 속을 아직 못 쳐다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국민들이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봤으면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있듯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렇게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하다가는 더 힘든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야당 소속의 박정환 대변인 견해였는데 이재명 기자, 초선 의원들이 5명이 사과할 때 오영환 의원이 분명히 조국 사태 때 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조국이 정의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중에 깨달았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잖아요. 그 옆에 장경태 의원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과 같이 해놓고서 이제 와서 권리당원이 반발하니까 조 전 장관이 고초를 겪으신 게 됩니다. 그 짐을 떠안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철회한 게 됐죠. 철회한 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여권의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조국 사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연 여권이 강성 지지층에게 포획되는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과 함께 어떤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뭐 이해도 됩니다. 뭐 지금 문자 폭탄이라는 게 오늘 언론 보니까 한 7천여 건의 문자가 거의 같은 시간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디지털 테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자 폭탄이 몇 건이요? 7천 건이라고 이제 한 언론이 보도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디지털 테러 수준을 당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국 사태에 어제 제가 이제 SNS를 보니까 많은 여권 지지자들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미 조국 사태가 2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고 사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알갈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던데 자, 이번 보궐선거의 표심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LH 사태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박주민 의원 등등에서 이제 받고 그것이 이제 표심으로 나타난 건데 사실 위선의 문제를 제기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했던 검찰은 정당하고 훌륭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는 그 검찰은 불의하고 부당했느냐라는 이중잣대 논란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적폐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는 뭐 착한 공표였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그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결국은 앞으로의 여권이 위선의 문제, 내로남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뭐 이번 표심의 직접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데 그를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공존의 문화를 여권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건데 계속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장경태 의원이 결국에 처음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 고초를 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그 뒤에 강성 지지자들이 이 초선 5명의 의원들에게 어떤 발언들을 좀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초선 오적이라는 호칭도 있었고 출당을 뭐 요구했던 분도 있고 뭐 신축 오적 뭐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요? 이 초선 의원 5명을 상대로 강성 지지자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주변에서 지켜보기에는 상당히 두려울 정도라고 평가할 만한데 그 내용 일부를 인용을 하자면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원순 시장을 지키려고 180석을 몰아줬던 것이다. 당이 어려울 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들어서 수박들이 기어 나온다고 하더니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공격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우리가 계속 야당에게 지는 것이다. 요즘 초선 의원들 입장 발표도 그렇고 섣불리 나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말씀으로 언급해 드립니다. 다소 부적절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도 각자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당을 또는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 예.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사건 재보선 참패 이후에 지지자들이 초선 의원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다소 두렵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거친 공격을 가하고 내 생각을 반드시 따르라는 취지의 일관된 입장, 물론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는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한 태도로서 당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해 나가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격 일변도로 나간다면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요.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호를 외친 건 국민들이다. 민주당은 거리를 두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선거에서 손해를 본다고, 민심에서 손해를 본다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고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던 상황이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은 거리를 뒀다. 조국 수호를 외친 건 국민들이었다. 우리가 조국 수호 한 적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영상 하나 보시죠. 과거 영상입니다.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대량으로 한번 해가지고 조금 판매하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조국 수호를 외친 건 국민들이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친 적이 없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주장해서 과거 영상 찾아봤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국이 울고 있습니다. 조국은 무죄입니다. 조국 수호의 깃발 들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겠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 지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지키는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검찰과 싸울 때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지금 보니까 저때 당시에 김남국 의원도 있었고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기자, 민주당이 조국을 수호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한 것이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이 주장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들도 국민 촛불을 들었죠. 그런 점에서 국민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이 무너지면 검찰 개혁의 대의가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는 게 당시가 잘못됐으면 검찰 개혁의 대의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 1년 동안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승인 등등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때가 어쨌든 위선의 문제, 내로남불 문제가 촉발됐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이 분열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 문제에서 꼭 짚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옹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지털 테러에 가까운 일을 벌이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의 분류가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협과 공존인데 이건 거의 증오와 배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반정치인 거죠.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여권에 꼭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여권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주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정치가 정치를 압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어떤 배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타협과 공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정치의 본류인 건데 결국 저는 정치를 정상화시킨 노력들을 여건이 해야만 한다. 그것이 어쨌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의문 거죠. 전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꼭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옳고 그름, 뭐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개개인의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이 입법기관의 말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조국을 수호해놓고 조국 수호한 적 없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잘못됐으니 사과를 했다가 조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바꾸는 일. 지금 여당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집권 당으로서 정말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없어 보이고 우왕좌왕해 보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4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서 5월 2일 당대표 선거까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게 될 텐데 자, 이런 과정에서 많은 개인의 의견, 집단의 의견들이 정말 용광로처럼 끌어넘치고 서로 섞이고 녹고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나오는 이런 개별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이런 입장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 듣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 앞에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된 민주당의 입장을 아마 그 백서 형태로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내부의 이 격한 토론의 과정을 옳다 그르다라고 그런 기준보다는 어떤 결론이 날까 어떻게 될까라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드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정당과 정당 간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이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우리가 더 민주적이다라고 주장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건 모순이고 기만이죠. 잘못된 것이죠. 지금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당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이 주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원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가는 것은 정당이 아닙니다. 당은 책임 있게 당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어떻게 당원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또 당의 결정과 당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당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야 할 결정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결정은 당이 책임지고 하고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책임지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 당내 민주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켜가겠다. 그렇게 저도 당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녹아내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나오는 그 입장이 과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들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군요. 자, 장경태, 김남국 의원에 이어서 이번엔 윤미향 의원도 조국과 관련된 이 게시물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초상화를 윤미향 의원이 공유를 했습니다. 관련 전시회가 있는 건데 그 전시회가 왜 열렸는지 그 취지에 대한 글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건데 이 전시회, 이 사진들, 이 초상화를 전시하는 이유, 그 취지가 프레임에 갇혀진 사람은 표적이 된다. 온 가족이 발가벗겨지고 목숨을 잃기도 한다. 프레임을 만든 거대 권력, 보이지 않는 통탄할 세상을 초상화를 통해 그려냈다라고 전시회의 취지 나옵니다. 이걸 윤미향 의원이 공유를 한 건데 다시 말해서 조국, 박원순 거대한 프레임에 갇혀져서 표적이 됐다. 그의 가족들이 발가벗겨지고 목숨을 잃었다. 통탄한 세상이다. 라는 것으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윤 의원이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공유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현재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기류들 맞닿아서 윤 의원의 이 같은 글 게시가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에 대한 논평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왕년에 조금박해, 이 중에서 금은 나갔으니까 조박해만 남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해는 또 의원이 안 됐으니까 조박만 남은 건데, 박은 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조만 남았군요. 조웅천 의원이 돌직구 글을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웅천 의원은 뭐 이 같은 발언으로 문자폭탄 많이 받은 바 있었던 의원인데요. 이번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당원 오만하다. 우리 당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보수 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우리 발목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요, 초선 5인 좌표 찍고 양념 촉구했다. 많은 의원들 진저리 치며 점점 입을 닫는다. 자, 이걸 양념이라고 한 것도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권리당원들 배은망덕 발언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의 발로다 라며 지금 거의 현역 의원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조웅천 의원이 강성 당원들을 정면으로 배은망덕하고 오만하다. 이 배은망덕 특히 그 발언이 오만하다. 전근대적이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건 양념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박패 멤버였던 김혜영 전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선 의원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당 쇄신을 위한 불길을 지폈는데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이 불길이 매우 빠르게 저는 식고 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열성 당원분들이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 이것도 지도자 반열에 있는 그런 분들께서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민주당 내에서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책들이 연일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관심이 모여집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윤석열의 진심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대화한 3시간 중 2시간 45분 정도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정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회 중심주의, 의회 민주주의, 수차례 윤 전 총장이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의회 민주주의. 문 정부와 현 국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책인 윤석열의 진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젊은 시절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여러 차례 읽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자유에는 재산권을 부정하고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국가는 번영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 경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의 선택할 자유다. 국민들의 재산권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책들이 바로 이 선택할 자유의 골자라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윤 전 총장의 이야기가 이 책에는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의 원래 꿈은 법학 교수였다라는 내용도 등장하기도 하고, 학창시절 배가 고파서 수도꼭지에 입 대고 물 마시는 친구를 중국집에 데려가 짜장면을 사 먹였다라는 일화도 여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로, 본격화된 정치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짜장면 사줬다라는 것은 일화니까 그렇다 치고,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대목을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저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의 언급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주목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고 대선에 출마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 얘기를 2019년 인사청문회 때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선택할 자유대로는데, 밀턴 프리드먼은 사실 자유시장주의자의 상징적 인물이죠. 가장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선택할 자유라는 책도 어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핵심입니다. 목차를 봐도 뭐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뭐 빗나간 평등 같은 이제 시장주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념이 담긴 책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드먼은 가격 통제를 최악의 시장 개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현 정부의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전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을 두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이 기업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프리드먼은 시장주의, 기업에 대한 어떤 법적 통제, 법적인 개입을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선택할 자유에 보면 공해를 배출한 기업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공해 배출세를 걷어서 세금으로 그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퇴출시키는 거지 그것을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선택할 자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했던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과연 이 책과 맞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의 논란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본인의 아젠다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 만능주의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죠. 따라서 자유와 어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사실 충돌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을 굉장히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만약 밝혔다면 과연 이 자유와 본인이 또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이런 발언도 현재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등판 타이밍을 고민 중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인사를 뭐 누구든 만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 누구를 만나서 박수현을 만나서 박정환을 만나서 밥만 먹고 건강하시죠 하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인사든 누구든 만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정환 대변인 이게 어떤 대목일까요?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조만간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심 중이다. 그리고 뭐 100일의 칩거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언가를 제시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부장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본인은 무엇을 국민들한테 얘기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윤석열이 앞으로 정치 행보가 판단될 수 있을 거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식적으로 이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길을 이렇게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의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면은 무슨 윤석열 총장이 정치 거취를 어떻게 잡을 건가라고 해서 야권 내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해답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나는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앞서 우리가 봤던 책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있어요. 저 책은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윤석열 총장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글을 많이 쓰면 혹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길이 잘못 국민들한테 투영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본인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주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본인 생각과 뜻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건가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행보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건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주변에 목소리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지가 정리되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에 앞서서 차기 대선주다 선호도와 비호감도 모두를 윤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호도와 비호감도 모두 윤 전 총장이 높다. 선호도는 윤석열 36.3, 1위, 2위가 이재명 23.5 이렇게 되고 비호감도도 1위가 22.8 윤석열. 그런데 공동 1위예요. 22.7 추미애 전 장관. 공동 1위. 비호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는 반대 진영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기 마련일 텐데 윤 전 총장 당연히 뭐 반대 진영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호감도 높을 것 같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호감도는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제일 낮은데 비호감도는 제일 높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과 추미애의 이 선호도 비호감도. 예, 서로에게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윤석열 총장은 선호도에서 뭐 1위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비선호도 호감도가 저리 높다는 것은 본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추미애 전 장관과 두 분이 비호감도 1위를 동시에 기록한 것은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과제를 안겨주냐면 지금의 선호도 1위라고 하는 것이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상대가 있을 때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여론조사 항목을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었어요. 아마 그런 과제를 국민들도 알고 계시다라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왕에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뭐 동창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동창이 책을 썼다. 나는 그것을 쓰지 말라고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쓰라고 계획한 거죠. 이미 본인이 대권 수업을 뭐 노동, 뭐 경제 이런 분야를 뭐 전문가 만나서 공부를 지금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잊혀지지 않도록 저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계속 언론에 우리 저 대한민국 제1의 우리 시사 프로 돌직구쇼에서 바로 다뤄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효과를 거뒀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인데 저 내용이 거의 위인전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건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셨는데요. 여의도에 다니는 정치권의 속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은 정치인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기 신념이 되면 안 돼요. 윤석열 총장에게 선택할 자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도 여러 번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면서 나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라는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떠받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험, 그리고 선택할 자유만 여러 번 읽고 그런 어떤 시장 만능주의에 어떤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탁,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쪽 면만 지금 볼 수밖에 없었다면 다른 쪽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균형 있게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앞서서 내가 정리가 돼야 누구든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오셨죠. 나와서 당을 향해서 뭐 아사리 편이다 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금태섭 전 의원에게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내일 만나서 신당 창당과 대선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에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밝혀왔던 터에 김종인 위원장이 금의원 만나자라고 한 것 상당히 좀 의미가 심장해 보입니다.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 국민의힘 행 가능성 없다를 두 사람 모두 강조했었기 때문이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가장 선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야권이 받아내려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판을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도 안 가지만 국민의힘에도 선뜻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관측인데, 와, 이거 이재명 기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김종인, 금태섭 나중에 윤석열까지 만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앞으로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거취를 물어보니까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실제 역대 대선에서 기호 1, 2번이 아닌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의 뭐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은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금태섭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있다 이런 것보다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힘을 실어준 듯한 모습인데 모양새가 될 텐데 과연 뭐 제3지대가 없다고 그랬다가 제3지대로 다시 나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남긴 어떤 핵심 메시지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이 승리하는 거지 국민의 힘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퇴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야권 승리라고 얘기한 거를 두고 뭐 건방지다. 오히려 국민의 힘의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 힘에 있을 때는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국민의힘을 나가서는 외곽에서 중심으로 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판을 끌고 온 측면이 많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좀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글쎄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지 그리고 김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진짜 제3지대를 만들어 볼지 모르겠으나 저는 글쎄요 국민의 힘에 있을 때와 나갈 때 메시지가 너무 달라서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핫3, 핫3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핫한 사람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핫3, 광고계의 블루칩 서예지 씨의 남자 배우,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 배우를 조종한 조종설, 학폭 의혹, 그리고 학력 위조 의혹, 여기에 스태프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서 광고계가 서예지를 지우기가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장이 또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뭘까? 세 번째는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택배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뭘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계에서 서예지 지우기가 포착됐습니다. 광고계의 블루칩 서예지 씨를 광고 모델에서 지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건강식품, 뷰티 분야 등 기업들이 광고를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하고 서예지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하고 있다. 일부 의류 브랜드는 협찬 제공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차기작 OCN 드라마 아일랜드 출연도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 이 광고계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연예인에게 제기된 이 의혹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광고계 움직이면 어때요, 진짜로? 광고계에서는 이른바 손절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절. 사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미 타격은 받았으니 손해는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이를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는 광고주가 연예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둡니다. 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금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데
이 명시된 금액 이 자체는 논란이 된 사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대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혜지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드라마의 주연 배우급이기 때문에 1년 계약 기준으로 모델료가 5억에서 10억 정도는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은 손해배상액 예정 금액이 광고 모델료의 약 3배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아요? 예, 그렇다면 최대 30억 정도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예정해둔 손해배상 예정액은 모두 인정된다기보다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감액 사유로서 실제로 논란이 된 사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미 그 자사 제품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액 예정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미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고 있고 이 관행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이상은 상당액, 즉 자신이 모델료로 받았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 줘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겨레신문 제목 애정 싸움과 연기도 구분 못한 서혜지와 김정현. 한겨레신문이 굉장히 날카롭게 썼는데 사실 배우로서 이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는 연기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서혜지 씨의 해명대로 김정현과 서혜지가 연인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에서 투닥거리는 거였다. 라고 보기에는 실제 김정현 씨의 이 드라마에서의 행동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실제 기업들이 서혜지 씨에게 청구할지 말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할 이 대목 같은데 남자 배우를 조종했다는 조종설 여기에 스태프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 서혜지와 함께 일하던 스태프다. 서혜지는 일하면서 욕은 기본이고 작은 실수 하나 있다고 면전에 담배 연기 뿜으며 혼내고 화장실 갈 때 바로 안 따라왔다고 욕하며 한우 취급을 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리꾼 B씨, 나도 전부 다 겪었던 일이다. 서혜지는 늘 옆에서 스태프들이 다 맞춰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스태프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았다. 작성자가 스태프임을 증명하겠다며 영화 속의 프로그램 큐시트와 서혜지의 사인 포스터 사진 함께 올리기도 했다는데 이재명 기자, 스태프를 한여 취급했다라는 이 글, 자 이거 뭐 과연 사실입니까? 글쎄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죠. 사실 뭐 저기도 익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폭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서혜지 씨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배우 뭐 조종설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연인이었던 남자 배우가 드라마를 하차하게 만드는 뭐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시작됐는데 뭐 학폭 의혹 그다음에 학력 허위 논란 거기에 지금 스태프 갑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제 김정현 씨는 자필 사과문을 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서혜지 씨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그냥 사과문을 냈기 때문에 뭐 어떤 진정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 배우 같은 경우 사과문을 냈지만 서혜지 씨는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간접 사과만 했죠. 그리고 뭐 남자 배우 뭐 조종설 이런 걸 부인했었고 특별히 아직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전 서혜지 씨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배우 자질이 과연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인품 논란까지 광범위에 번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기회를 갖고 어떤 그 제작진만이 아니라 어떤 그 본인의 팬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스태프에 대해 갑질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물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건 변호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조종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뭐 이게 어떻습니까? 혹시 유사한 사건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연구를 해보셔서 많은 사건을 연구해 보셨으니까 네. 연인이 상대 연인을 조종을 해서 이 상대 연인 배우로 하여금 같이 연기를 한 여배우, 당신은 이제 소녀시대 서연 씨였죠. 서연에게 뭐 무뚝뚝하게 딱딱하게 대하고 그걸 잘했다 칭찬해주고 일종의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연인의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까지 행동을 제약하게 하는 이 조종을 한다라는 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 현실에서? 실제 이 사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상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가 여성의 직업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는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조정에 따라 여성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직업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특히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여성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는 통상 보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 사실관계 여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연인 간에 일방이 타방을 조종하고 타방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정현 씨가 침묵하다가 자필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예지에 대한 대목이 없습니다. 개인적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다. 개인적 문제. 아무런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드린다. 중도 하차를 하는 모든 과정, 제작 발표회에서의 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상처를 받으신 서연 배우님을 비롯해 당시 함께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상대 배우나 스태프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자, 이 사과문을 보면 뭐랄까요?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의 의혹에 서예지 씨에 대한 대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기자, 서예지 씨의 입장에는 김정현과의 일이 언급이 되잖아요. 연인 사이였고 연인 사이에 특히 김정현도 서예지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 있다. 서예지 씨 측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김정현의 자필 사과문에서는 서예지의 서자도 지금 언급조차 못 되고 있는 것.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논란의 핵심 자체가 서예지 씨와 연인 관계였을 때 나눈 대화가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를 보면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 얘기한 것처럼 딱딱하게 굴어라. 대본 수정해라. 스킨십 작물 다 빼라. 라는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그걸 다 수용하는 듯한 그런 대화가 오갔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서예지 씨 소속사 측에서는 김정현 씨도 그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그냥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투정 같은 질투 같은 그런 거였지 그것이 실제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김정현 씨는 실제 작품 활동에서 그것이 반영됐다는 게 제작진들의 다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 서예지 씨 얘기를 하지 않고 사과하는 게 과연 진정성 있느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필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핫2입니다. 공수처장의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이규원 검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당시에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규원 검사 혐의 부분 수사가 공수처로 입적됐는데 공수처가 이거 수사는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수사 중이다 라고 재차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말을 바꿉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직접 수사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다. 광의로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그런데 김진우 공수처장의 기자들을 향해서 발언 내용을 보면 쟤들이 재차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냐 라고 묻자 수사의 의미를 모르세요 라고 김 처장이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추후에 공수처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법조계 기록 검토와 수사 개시는 다른 차원. 이성윤 황제 조사로 공정성 시비 부른 김 처장이 또 논란을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돼서도 국회에서 수사라고 답변했다. 그 자리에서 면담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자들에게는 수사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공수처가 나중에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지금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고 있는 답변이나 행태들 보면은 과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수처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것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수처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규원 검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성윤 검사건을 이청을 받았던 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후에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 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어딘가로부터 눈치를 보거나 어딘가로부터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건 모두 다 현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공수처가 제대로 가려면 다른 무언가 다른 곳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이 판단하고 수사하고 이에 대해서 기소하고 하는 그런 권위를 세울 때 공수처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진우 공수처장이 보이고 있는 답변이나 행태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판단 과정들은 좀 의심스러운 그리고 그래서 유감스러운 그런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수 대변인님, 예.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검사 사건 처리 여부를 묻자 수사 중이다. 기자가 검토 중 아니죠? 수사 중이죠? 묻자 예. 기자 또 물었어요. 수사를 개시했습니까? 라고 묻자 수사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라고 들어가더니 나와서는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수사의 정의를 봐야 할 사람은 공수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이제 처음 출범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사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입장은 대체로 검찰에게 집중되었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고 나눔으로써 진짜 어떤 국민의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 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부패 엄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수처장이 여러 번 저런 이제 실수, 즉 언론에서 지적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또 갈등 속에 출범한 이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잖아요. 물론 공수처장이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지난번에 황제 수사를 하고 또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좀 처신에 좀 무게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처신에 지금 공수처의 출발부터의 운명이 달려있다, 신뢰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수처장이 좀 깊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핫삼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택배박스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통 남자들이 1m 70 정도 잡았을 때 그 높이가 1m 27입니다. 거의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5도 이상은 숙이게 되겠죠. 허리가 멀쩡한 사람들도 다 아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이 앞까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편리함이고. 근데 어떻게 서로 간에 잘 타협을 봐서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길거리에 내 물건들이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자,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맞자 택배 기사들이 입구에 이렇게 택배 상자를 놓아두고 양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핫삼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타결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파남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영상으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계속 그 여성을 따라온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40km 넘게 계속 이유도 없이 따라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건의 의문점, 이 사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고속도로에서 파출소까지 왜? 거두절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해서 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한 차량이 서서히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차량은 좀 채 떠나지 않고 후진하더니 여성의 차량 앞에 세웁니다. 겁이 난 여성이 급히 출발하죠. 이때부터 공포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수십여 킬로미터를 계속 따라오는 이 남성의 차량, 공포에 질린 여성, 남편과 통화하며 남성을 따돌리려 애를 씁니다. 지금 너무 잘 따라붙는다 얘. 와, 옆에 가 있었어. 옆에 지가 이 옆에서는 뛰어들라고 그랬다. 근데 틈을 안 버려. 내가 막 이래저래 막 돌아야겠다.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뛰어가라.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여성 운전자 결국 파출소로 들어가고 쫓아오던 남성 속도를 낮추고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고 사라집니다. 박성규 선생님,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이 가해 남성이 휴게소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따라오는데 이 피해 여성은 혹시나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길을 돌아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가해 남성은 그때마다 따라붙고요. 이런 방식으로 피해 여성이 파출소 앞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6km를 따라왔습니다. 혹시 뭐 동창 아니에요? 동창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이야, 동창도 아닌데 46km를 왜 따라갔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남성이 경찰을 만났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을지 함께 살펴보면요. 건강한 체격의 남성 A씨, 39살인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 하니까 따라온 적 없다. 내가 있게 가는 중에 저 여자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다. 황당한 답변인데 혹시 뭐 여성이 잘못했습니까? 박 변호사님?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 일선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는 신고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요? 현장에 출동해서 따라오는 사람을 제지할 경우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서 쭈삣쭈삣거리다 도망가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아니 나는 내 갈 길 갈 뿐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 남성은 두 번째 유형으로 보이는데 추정컨대는 이와 같은 행동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갔던 것뿐이다 라는 반응을 해야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당히 황당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스토킹이 끝이 아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광주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이 남성이 한가운데 차 세워놓고 길 위에 길을 막았다. 10분 동안 경찰이 A씨의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불이행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당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갈 길 가다가 서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내가 서 있으면 중앙에 넘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아니 이 남성 같은 남성인데 왜 이렇게 10분 동안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안 움직이냐니까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네, 이 가해 남성의 심리는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한테 피해를 줘도 무방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되 처벌받지 않을 수준으로만 행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방치한다. 이는 일반 교통방해죄로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모든 범죄를 다 입건해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차를 빼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현장에서 종결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해 남성이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치에 불응하자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고요. 혹시나 그 사이에 다른 여러 범죄 사실이 누적돼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여성을 추적한 것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